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6장 과목별 기초 이론에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그전에 배웠던 기초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용어, 영문 약호, 그리고 단위 및 기호 등을 배워봤는데, 자,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6장 과목별 기초 이론을 학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과목은 기초 인문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파고든다든지 아니면 더 자세하게 학습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지금 이런 것을 배울 준비가 아직 덜 됐으니까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일종의 워밍업, 기초 체력을 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유의해서 이 학습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라고 해 볼게요, 진행자. 근데 그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대본을 받고요. 그쵸? 그 대본에 이제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적혀 있고 "내가 이 타이밍에 요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간략한 흐름들이 다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것을 읽고 딱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든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본도 없고 별도의 준비 과정도 없이 갑작스럽게 투입이 된다면 방송에 투입이 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더 익히는 거, 어떤 과정을 조금 눈에 익히는 거, 듣기만 하더라도 조금 더 나중에 도움이 되도록 그 기초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 이 과목별 기초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 과정을 바로 이 전기 자기학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기 자기학은 1 장부터 9 장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일단은 전기 자기학은 전하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전하에 관련된 내용들. 자, 그래서 전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이 대분류가 3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전하가 정지해 있다고 해 볼게요. 자, 전하가 멈춰 있어요. 멈춰 있는 것을 우리가 정, 전, 계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된 전하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전하가 만약에 이제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할까요? 전하가 흐릅니다. 전하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했었죠. 그쵸? 전류. 그 전류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전하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같은 속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하가 자동차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50km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무슨 운동이라고 할까요? 등속도라고 하죠. 등속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자동차를 이제 엑셀을 밟아요.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속도가 빨라지죠. 자, 이거를 가속이 붙었다라고 해서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등속도 운동에서는 속도가 일정하죠. 즉 속도의 변화량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 있는 거죠. 밟으면 밟을수록 자동차도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자, 그래서 전하가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정자계라고 할 거고요. 전하가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전자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적으실 필요 없어요. 이거 굉장히 그냥 어떤 이론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드리는 말씀이니까 전자계학은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계가 왜 나왔냐면은 우리가 도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요. 자, 이 도선에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 I라는 게 흐르는데, 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자, 이렇게 자기장이 생깁니다. 즉 전류가 커지면 자기장도 커지고 전류가 작아지면 자기장도 작아지고, 즉 전류의 변화가 이 자기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정작에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속도가 일정한 거. 즉 전류로 치자면 이 등속도 운동은 어떻게 되냐면요. 전류가 일정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전류의 크기가 일정한 게 뭔가요? 바로 직류죠, 직류. 자, 직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전류가 변화하죠. 자, 우리가 변화하는 전류를 뭐라고 했었나요? 교류라고 했죠. 자,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류를 교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류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기학을 정전계, 정자계, 그리고 전자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볼 것은 바로 벡터입니다. 벡터. 벡터는 크기와 방향으로 이루어진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보시면 벡터와 스칼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벡터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기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밑에 스칼라라고 있죠. 스칼라. 자, 스칼라는 그냥 오로지 크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방향이 없습니다. 자, 그럼 벡터의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어떤 물체에 힘을 줬어요. 예를 들어 쇼핑카트를, 마트에 가서 쇼핑카트를 끄는데 쇼핑카트를 힘을 줘서 밀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밀 때 세게 밀 수도 있고 약하게 밀 수도 있고 이쪽으로 밀 수도 있고 이쪽으로 밀 수도 있죠. 그쵸? 그 존재에는 힘에는 크기와 방향이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토크, 돌림 힘이라고 하죠. 제가 이걸 돌릴 때 그것도 크기와 방향이 계속 일정하거나 달라지거나 둘 중에 하나 하겠죠. 자, 벡터의 예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스칼라는 크기잖아요. 단순히 크기라고 하면은 어떠한 값의 크기를 말하는 거니까 제 몸무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 키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온도, 습도, 뭐 키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스칼라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와 스칼라는 요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벡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일단은 그 전에 그 전에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 이 두 번째 벡터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벡터의 종류. 종류 첫 번째는 성분 벡터가 있어요. 뭐라고요? 성분 벡터. 자, 이걸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떠한 성분을 구성하는 벡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크기가 1이고 각상의 성분을 나타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전자기학을 배울 때 좌표계를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직각 좌표계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직각 좌표계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Z, X, Y 이렇게 X, Y, Z 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직각 좌표계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1이고 각상의 성분을 나타낸다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X 방향을 X 방향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전자기학 이런 데서는 이렇게 I라고 표현할 거예요. X 방향을 I. 자, 그 다음에 이쪽에 Y 방향을 J라고 표현할 겁니다. J. 그 다음에 축 방향을 K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성분이 주어졌을 때 전개라든지 전위라든지 그런 성분이 전위는 스칼라고요. 전개라든지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 IJK가 보인다면은 이거는 그냥 X축, Y축, Z축이구나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성분 벡터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성분을 나타내는 벡터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단위 벡터도 있습니다. 단위 벡터 볼까요? 이쪽에다 써볼게요. 이쪽에다가. 우리가 벡터를 나타낼 때 이 단위 벡터를 쓰게 되는데 단위 벡터가 뭐냐면 크기가 1인 벡터예요. 크기가 1인 벡터. 크기가 1이고 그 방향만을 나타내며 IJK를 포함한다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먼저 단위 벡터를 A0라고 하고 이렇게 방향으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자,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자, 여기는 벡터의 크기예요. 크기. 벡터의 크기. 자, 분의 벡터가 됩니다. 자, 단위 벡터는 벡터의 크기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어떤 거를? 벡터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자, A 벡터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요. 여기 예시에 따르면 3i 플러스 4j로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벡터가 3i 플러스 4j로 주어져 있어요. 자, 이것의 단위 벡터를 구하여라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은 각 성분이 뭐뭐 있어요? i와 j가 있죠.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은 루트 자,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돼요.
각상의 성분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준 것과 같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5가 됩니다. 즉, 이 A라는 벡터의 크기는 5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일반 벡터를 요 크기 5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A라는 벡터가 3i 플러스 4j였는데 이거 5로 나누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5분의 3i 플러스 5분의 4j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단위 벡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단위 벡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제가 드렸듯이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A의 크기, 절대값을 씌워주시고요. 이 벡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A의 화살표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벡터가 이러한 벡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 A, B 해가지고 이러한 벡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 앞에 있는 문자 있죠. 벡터는 항상 처음과 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처음을 시작점, 시점이라고 하고요. 여기 뒤에 있는 B를 종점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벡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벡터를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이쪽 방향으로 A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자, 이쪽 방향으로 B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A, B 벡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예요. 즉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벡터. 자, 요게 바로 AB 벡터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일단은 요 항목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3번, 4번에 보시면 지금 직교 벡터, 직각 벡터가 있습니다. 근데 직교 벡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XYZ로 나타낸 거 있죠? 요거는 이제 4번의 직각 벡터, 즉 입체적인 것을 나타내고 우리가 직교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걸 평면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즉 가로축은 X, 세로축은 Y 이러한 평면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직교 벡터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타내는 벡터를 직각 벡터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자, 여기가 3차원이잖아요. 이렇게 나타내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이런 벡터를 우리가 직각 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요 4번 직각 벡터를 조금 더 전기 자기학에서는 다룰 예정입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자, A 벡터를 직각 좌표계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자, 요 벡터를 지금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분이 3개잖아요. I, J, K. 그쵸? 그러면 요 벡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AX라는 거에 I 성분 AX의 I라는 성분과 그리고 AY의 J라는 성분 그리고 AZ의 K라는 성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직각 벡터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너무 자세하게는 이제 정규 이론 강의를 들으실 때 충분히 습득하실 수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그냥 성분 벡터구나 라고 단위 벡터구나 이렇게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사실 벡터에서는 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벡터의 연산입니다. 자, 벡터의 연산 같이 써볼게요. 벡터의 연산은 말 그대로 사칙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 곱, 합과 차, 곱, 그리고 곱도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합이에요. 합. 두 번째는 차고요. 세 번째는 스칼라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외적. 벡터곱이라고 할까요? 벡터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합부터 볼게요. 합과 차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항목으로 보고 요거를 2번, 요거를 3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합과 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 합과 차. 우리가 합과 차를 배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마도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교재에도 적혀 있는데 보시면은 A라는 벡터가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나요? AX 플러스 AX의 I 플러스 AY의 J
플러스 h의 k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b 벡터가 bxi 플러스 byj 플러스 bz bg k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보시면 a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되어 있죠. 즉 합과 차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낸 거고, 합을 할 때는 각각의 I 성분은 I 성분끼리, J 성분은 J 성분끼리, K 성분은 K 성분끼리 더하거나 빼주는 것이 바로 합과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가 EI 플러스 J 플러스 K 이런 벡터가 있고요. B 벡터가 있어요. B 벡터가 3I 플러스 EJ 플러스 4K 이런 벡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만약에 벡터의 합으로 한다고 계산을 한다면 A 플러스 B 벡터라는 것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 플러스 B는 5I 플러스 1 더하기 2니까 3J 플러스 1 더하기 4니까 5K가 되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요 I 성분 앞에 있는 요 계수끼리 J 성분 앞에 있는 거 K 성분 앞에 있는 것을 각각 더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A 플러스 B 벡터의 성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차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성분에서 빼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예요. B. 그러면은 이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요 사이에 요 벡터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요 그래프 있죠. 요 벡터를 그대로 옆으로 움직입니다. 평행 이동을 해요. 자, 이렇게 돼요. 조금 높이가 안 맞네요. 다시. 요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합니다. 평행 이동했죠? 자, 그러면 이 점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선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게 바로 A 플러스 B,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더한 값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뺄셈은 어떻게 되냐? 뺄셈은 자, 보세요. 여기가 똑같이 A 벡터가 있고요. 이쪽이 B 벡터가 있습니다. B 벡터. 자, 뺄셈은 뭐냐면 자,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잖아요. 즉 어떻게 되는 건지 볼게요. 잘 보세요.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 CB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를 문자를 좀 바꿔볼까요? 좀 이해하기 쉽게 A, B, C라고 그냥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A, B, C점이 있는데 A에서 B 방향의 벡터가 하나 있고요. A에서 C 방향의 벡터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벡터의 시작점이 C고 종점이 B니까 C, B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냐? 이거 벡터의 뺄셈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자, 끝점 있죠? 종점. 종점이 어디예요? B잖아요. 자, A에서 B 벡터로 가는 거에 더서 빼기 A에서 C 벡터로 가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CB 벡터라고 하는 것은 종점에서 끝점, 시작점을 빼준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예시를 푸시다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시면 그냥 뺄셈은 결국에는 이러한 합과 차에서는 각각의 성분을 빼주면 되고 이걸 벡터도로 나타냈을 때는 끝점, 종점에서 시작점으로 가는 요 성분에서 요 성분을 빼주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적과 스칼라 곱이 있는데요. 여기다 이어서 적어볼까요? 스칼라 곱이고 자, 이거는 내적이라고 불러요. 내적. 내적이라고 부르는데 내적은 어디서 쓰이냐면은 예를 들어 벡터를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거는 스칼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어떠한 결과값이 크기가 된다. 벡터가 크기가 된다. 자, 이거 예시로 바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성분 있죠. I와 I가 만나고 J와 J가 만나고 그 다음에 K와 만나면 요거는 1이에요. 자, 이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와 B의 도트, 요 가운데 점을 도트라고 하거든요. A 벡터와 B 벡터를 도트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A, B의 코사인 세타로 나타냅니다. 코사인 세타.
자, A, B는 각각의 A 벡터의 크기 그리고 B 벡터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세타는 A와 B가 이루는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이 각도가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각도. 스칼라 곱에서는 내적에서는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했을 때, 도트했을 때 AB 코사인 세타로 주어진다. 그런데 코사인 세타의 성질에 의해서 예를 들면 코사인이 0도예요. 그럼 값이 뭐죠? 0도? 1입니다. 1. 그러니까 i와 i를 내적했다는 건 뭐예요? i가 지금 이런 그래프에서 여기가 i, 여기가 j, 여기가 k였죠? 근데 i와 i가 만났어요. 그러면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러면 둘이 이루는 각도가 0도입니다. 0도. 즉 방향이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0도가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 i와 i가 만나면 그냥 1로 취급할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성질에 의해서 예를 들어 i와 j가 만났어요. 근데 i와 j는 서로 수직 관계죠. 코사인 90도는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j 그리고 jk 그리고 ki는 이건 0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예시를 볼까요? 예시. 예를 들어서 A가 2i 플러스 j 플러스 k라고 하고요. B 벡터가 i 플러스 j 플러스 2k라고 해볼게요. 자,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은 각각의 성분끼리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곱하냐고요? 자, 2 곱하기 1 밑에 있는 개수 그리고 i와 i가 만나니까 그냥 1로 친다고 했죠? 자, 1에다가 플러스. 자, 여기는 j 앞에 있는 거와 여기 플러스죠? 1과 1 곱한 거 1 곱하기 1 플러스. 자, k 앞에 개수 1이죠? k 앞에 개수 2죠? 그러면 1 곱하기 2. 자, 이걸 계산하면은 2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5가 나옵니다. 나는 분명히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했는데 결국 값이 뭐가 나왔어요? 벡터가 아닌 스칼라가 나왔죠. 그래서 이 내적이 스칼라 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 스칼라 곱을 지우고 해볼게요. 여기다 해볼게요. 합과차는 아까 하셨으니까. 자, 여기다가 세 번째 외적인데 벡터 곱이죠. 벡터 곱 이거를 이제 외적이라고 부를 거예요. 외적. 자, 이거는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값이 벡터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 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 외적. 자, A 크로스 B로 나타냅니다. A 크로스 B로 나타내고 요거는 아까 전에 이 스칼라 곱은 A 도트 B를 AB 코사인 세타라고 했죠. 자, 벡터 곱은 A 크로스 B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AB 사인 세타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는 A 벡터의 크기, B는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세타는 A와 B가 이루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계산했을 때 결과값은 벡터가 나온다. 이런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아까 전에 요거 스칼라 곱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거는 사인 세타잖아요. 사인 세타는 0도면 0이에요. 즉 같은 방향이면 값이 없다는 겁니다. 0이 되는 거예요. 상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인이 90도면 1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 수직인 방향이라면 그건 값이 1이 된다. 만약에 반대 방향이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i가 만나고 또는 i 크로스 i 그리고 j 크로스 j 그리고 k 크로스 k라고 하는 것은 0이다. 왜냐면 같은 방향이니까. 자, 반대로 i 크로스 j는 k가 나와요. 왜냐면은 자, 빠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K, 여기가 I, 여기가 J예요. I 크로스 J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으로 감싸는 거예요. 시작점이 I, 끝점이 J입니다. 자, I에서 J를 감싸주면은 이렇게 감싸줄 수 있나요? 이렇게 감싸줄 수 있죠. I에서 J니까 이렇게 감싸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엄지손가락이 K를 가리키죠. I 크로스 J는 K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반대 방향이 J에서 I로 간다면 마이너스 K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J 곱하기 K는
J 크로스 K는 I가 되고 K 크로스 J는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K 크로스 I는 J가 되고 다시 I 크로스 K는 마이너스 J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항목을 아셔야 돼요. 요 항목을 지금 그냥 눈으로 익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국에는 제가 중요한 건 뭐다? 합과 차, 그리고 스칼라 곱은 결과값이 스칼라로 나오고 벡터 곱은 결과값이 벡터로 나온다. 그 다음에 스칼라 곱은 이렇게 AB 코사인 세타라는 것으로 나오고 벡터 곱은 AB 사인 세타라는 것으로 나오더라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정전계예요. 정전계. 정전계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정지된 전하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정전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두 번째죠. 두 번째. 정전계, 정지된 전하의 공간. 첫 번째 보시면 전자라고 있습니다. 전자는 음전하를 가진 어떤 원자라는 거예요. 전하량이 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질량과 전기량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공학용 계산기를 가져왔습니다. 공학용 계산기가 FX572S 플러스라는 기종인데요. 여기 보시면 공학용 계산기의 뚜껑에 보시면 이렇게 그냥 제가 기초 수학 때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때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수값들이. 자, 여기 보시면요. 가운데 보시면 심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3번 보실게요. 3번. 가운데 3번 보시면 ME라고 되어 있거든요. ME. 이게 뭐냐면 M이 질량을 뜻하는 거고 E가 전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재 보시면은 질량 9.109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제곱 킬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외우는 것이 좋으나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한다면 이 공학용 계산기에 Shift 7을 누르시고 거기 번호를 입력하는 거에 03을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은 전자의 질량이 딱 나옵니다.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전기량이 있는데요. 전기량은 전하량이라고도 부르고 이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암기하시면 좋으나 기억이 안 나신다면 Shift 7을 누르시고 23번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유전율이 있어요. 유전율은 전하를 갖고 있는 정도를 유전율이라고 부릅니다. 유전율 보시면 문자가 엡실론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로마기호 배웠죠. 그리스 로마기호에서. 자, 그러면은 단위는 뭐예요? 페러 퍼 미터예요. 페러 퍼 미터. 이게 유전율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진공이나 공기 중에서의 유전율은 엡실론 제로라고 할 거예요. 엡실론 제로. 자, 우리가 유전율을 엡실론이라고 하는데 이 유전율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라고 할 겁니다. 자, 어떤 유전율은 진공 또는 공기 중에서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이라고 할 거예요. 이건 진공이고요. 요거는 진공에서의 유전율, 비유전율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공에서의 유전율은 상수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값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라고 할 거예요. 단위는 페러퍼 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 좀 어색하다라고 하시면 교재에 적혀 있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제곱, 요것도 같은 값이니까 둘 중에 편하신 값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자기학에서는 이러한 수치를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문자로 이렇게 나타낼 경우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보시면은 비유전율이라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수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 비유전율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 진공에서의 유전율을 좌변으로 이항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유전율 엡실론 S라고 하는 것은 전체 유전율을 진공에 대한 유전율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즉, 진공에 대한 유전율에 비해서 이 매질의 유전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바로 비유전율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비유전율이라는 것은 뭐다? 이거는 그냥 유전율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진공에 대한 유전율에 비해서 매질의 유전율이 얼마나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진공에서 공기에서의 비유전율은 1이 됩니다. 1.
그래서 만약에 뭐 문제에서 진공이다, 공기 중이다라는 말이 있거나 또는 이 핵심 개념이 진공, 공기를 다루는 개념일 때는 이 비유전율을 과감하게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 이 엡실론 제로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값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정전력이 있어요. 정전력은 정전기력이라고도 부르는데 정지된 전하에서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자, 첫 번째 읽어볼게요. 다른 극성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 흡인력이라고 부릅니다. 흡인력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이성에게 끌리듯이 전하도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극성을 가지고 있으면 끌어당기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같은 극성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반발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극끼리의 전하는 서로 밀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석을 우리가 N극, S극이 있죠. N극과 N극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백날 붙이려고 해봤자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전자도 똑같아요. 전하도 똑같은데 플러스 극과 플러스 극 또는 마이너스 극과 마이너스 극,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가 만나도 서로 밀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서로 만나지 않는다. 자, 이걸 반발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때 쿨롱의 법칙이 있습니다. 쿨롱의 법칙은 쿨롱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요. 쿨롱의 법칙. 요거는 정전계에서도 있고 정자계에서도 있는데, 자, 쿨롱의 법칙이 이제 전하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자, F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K R 제곱에 Q1 Q2. 자, 이게 뭐냐면 두 전하라고 하는 것은 Q1 Q2를 말하겠죠. 자, 여기에 예를 들어 플러스 Q를 놓고요. 이쪽에 만약에 마이너스 Q를 놨습니다. 플러스 Q로 대전된 전하와 마이너스 Q로 대전된 전하를 놨어요. 자,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쿨롱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Q1을 플러스 Q로 놓고 Q2를 마이너스 Q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은 뭘까요? R. 요 사이의 거리가 R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힘은 이거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나타내는 요 K라는 거 있죠. K라는 거. 자, 요 K가 아까 전에 배웠던 그 벡터 성분 K가 아니라요. 어떤 상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상수. 자, 근데 그 상수가 뭐냐? 4 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라는 상수가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K예요. K.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뒤에는 R 제곱분의 Q1, Q2.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라는 상수를 조금 더 쉽게 계산하고자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을 계산기로 하잖아요. 그럼 뭐와 같냐면 9 곱하기 10의 9제곱과 같습니다. 좀 더 간편해졌죠. 그래서 4파이 엡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었죠. 자, 이거를 그냥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편하신 방법을 택하면 된다. 자, 여기 뒤에는 R 제곱분의 Q1, Q2가 되더라. 자, 이게 바로 쿨롱의 법칙, 그리고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을 사용하게 된다. 이게 바로 쿨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마찬가지로 뒤에서도 이제 배워볼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개가 있습니다. 전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단위 전하, 그러니까 단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하량이 1쿨롬이라는 거예요. 자, 어떠한 전기장이 작용하는 공간에 대전체 주위에 전하를 놓으면, 이 단위 전하를 놓으면 그 전하의 전기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개라고 한다. 전개. 그럼 전개의 색이라는 건 뭐예요? 이 단위 정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기 중에 대표적인 게 공기 중이에요. 진공이라는 거거든요. 이 공기 중에서의 전기의 세기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의 세기는 일단 알파벳 E라고, 대문자 E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4 파이 진공이니까 엡실론 제로 에다가 R 제곱에 Q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Q.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쿨롱의 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쿨롱의 법칙 보시면 4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죠. 그런데 어떠한 전개 공간 있죠. 공간에 Q 쿨롬 플러스 Q 쿨롬 이 전하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단위 전하 플러스 1 쿨롬의 단위 전하를 놓았어요. 자,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전기의 세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요 1이 생략된 거예요. 1. 자, 되셨죠? 자, 이 R은 뭐겠어요? 그러면 요 전하와 요 전하 사이의 거리가 되겠고, 아무튼 요것을 2를 생략이 가능하니까 4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라고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2를 뭐라고 할 수 있었어요? 9 곱하기 10의 9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R 제곱분의 Q. 그런데 단위는 볼트 퍼 메터가 되는 겁니다. 그 옆에 보시면 뉴턴 퍼 쿨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그 쿨롬의 법칙 힘에서 뉴턴이었죠. 단위가 뉴턴을 전하량으로 하나 나눈 겁니다. 그래서 뉴턴 퍼 쿨롬이 된 거예요. 근데 전기의 세기 기본적인 단위는 볼트 퍼 메터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에서 즉 얼마만큼의 전이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거를 눈에 한번 익히고 가시면요. 직접 배울 때 이제 정규 이론에서 배울 때 나 이거 봤던 기억이 있는데 라면서 더 잘 기억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5번째 보시면 전위가 있습니다. 전위. 전위는 전기장에서의 어느 한 점에서 전하가 가지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말해요. 즉 전하를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필요한 일의 양을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V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위 V라고 쓰거든요. 전위라고 하는 것은 전위 V라고 하는 것은요. 전개를 거리로 나눈 거예요. 자, 이게 거리를 곱한 거예요. 곱한 거. 자, 이게 뭔 뜻이냐면 4파이 엡실론 R 분의 Q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사실 제가 유도를 안 하고 결과값만 말씀드린 건데 유도를 하게 되면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전위가 어떤 기준점에서 전하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일의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분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적분식으로 했을 때 그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기의 세기에다가 거리를 곱한 거. 즉 전기의 세기에다가 거리 D를 곱한 게 또는 R을 곱한 게 전위가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래서 거리를 곱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기의 세기 단위가 뭐였어요? 볼트 퍼 미터였죠. 미터. 그래서 미터를 곱했으니까 단위는 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 식과 요 식을 조금 눈에 익히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시면 전기력 선이 있습니다. 전기력 선이 있는데, 자, 전기의 분포 상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전기의 방향과 크기를 가상적인 선으로 나타냈다고 써 있어요. 그쵸? 근데 왜 시각적으로 나타냈을까요? 왜? 전기력 선은 사실 지금 여기도 전기력 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제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표현하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가상적으로 나타낸 선을 우리가 전기력 선이에요. 근데 그냥 선이 아니라 전기의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선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로 대전된 그런 전하가 있어요. 자, 여긴 마이너스로 대전된 전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기력 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자,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력 선의 방향이 결국 전개의 방향이거든요. 마이너스로는 저 무한대에서부터도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플러스는 무한대로 나가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전기력 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력 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교재부처럼 같은 전하 사이에는 이렇게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기력 선이 이렇게 약간 좀 방해하듯이 밀어내는 그런 성질로 나타내게 됩니다. 전기력 선의 성질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 읽고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전기력 선은 도체 표면과 수직으로 통과한다.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고 반발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력선은 지금 이 서로서로 있죠. 서로서로 이렇게 교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폐곡선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출발했는데 다시 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플러스에서 나와서 그냥 나가기만 하는 거고 마이너스는 그냥 들어오기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할 수 없다인데 이건 나중에 배우실 텐데 이게 도체예요, 도체. 도체 내부에는 전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선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전속이 있습니다. 전속은 전기력선의 다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발이 뭐예요? 꽃다발은 뭐예요? 꽃을 모아놓은 게 꽃다발이죠. 전속도 똑같아요. 전기력선을 묶어놓은 것을 즉 전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의 존재를 흐르는 선속으로 표시한 가상적인 선이고요. 그러니까 Q쿨롬에서는 Q개의 전속선이 발생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하량이 예를 들어 플러스 1쿨롬이라고 한다는 거는 한 개의 전속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개라는 게 진짜 딱 한 개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플러스 1쿨롬은 약 1100억 개의 전기력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셀 수가 없죠. 그것을 그냥 한 개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Q쿨롬의 전하가 있다. Q쿨롬의 전하가 있다. 이러면은 그냥 Q개만큼의 전속선이 나오더라 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항상 전하와 같은 양의 전속이 발생하더라. 8번째로는 전속 밀도가 있습니다. 전속 밀도는 조금 적고 가야 되는데요. 전속 밀도는 이제 D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D라고 표현해요. 근데 전속 밀도는 단위 면적당 전속입니다. 즉 단위 면적 당의 전속이더라. 근데 우리가 Q쿨롬에서는 Q개의 전속이 나온다 했죠? 자, 그래서 여기를 전속의 개수가 Q개가 되는 것이고요.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구의 형태로 나옵니다. 원의 형태로 나와요. 자, 구의 겉면적은 뭐예요? 4파이 R 제곱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구의 겉면적은 4파이 R 제곱이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모르셨더라도 지금부터 아시면 돼요. 구의 겉면적은 4파이 R 제곱이다. 구가 뭐예요? 이 입체적인 거죠. 입체적인 원. 요 겉면적, 겉의 면적을 4파이 R 제곱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요 단위 면적을 4파이 R 제곱이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전속의 양은 4파이 R 제곱분의 Q, 즉 전속 밀도다. 그런데 Q가 쿨롬이고 단위가 면적은 제곱미터니까 쿨롬 퍼 제곱미터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전기 E가 있고요. 전속 밀도 D가 있고 그리고 D는 엡실론 E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이 식 있죠. 자, 요 식에서 제가 변형을 좀 해볼게요. 자, 엡실론이라는 것을 곱하고요. 4파이 그대로 있고 여기도 약간 엡실론이라는 걸 곱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R 제곱에 Q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그냥 엡실론 지워져서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변형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전에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Q가 뭐였어요? 전개였죠. 근데 엡실론이 있으니까 엡실론 2구나. 자, 이게 뭐다? D가 되더라. 전속 밀도 D와 같더라. 그래서 엡실론 D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요게 이렇게 그 다운표가 아니라 그럼으로 표시 있죠. 요거 이렇게 삼각형 점 3개 찍은 거. 그래서 요 표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을 변형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다? 전속 밀도는 유전율의 전기를 곱한 것과 같고 전속 밀도는 그냥 단위 면적당 전속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강의의 마지막이죠. 도체계와 정전 용량 보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가고 있는데 조금 힘드시면 멈추셨다 보셔도 돼요. 자, 3번째. 우리가 벡터계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쉬어 가셔도 좋습니다. 도체계와 정전 용량인데 여기서는 무엇을 배울 거냐면 정전 용량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하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유전체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 우리가 능력 많은 사람을 좋아하죠.
그쵸? 정전 용량도 크면 클수록 좋거든요. 왜냐하면 전하를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도체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며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를 축전기 또는 커패시터 또는 콘덴서라고 한다. 콘덴서라고 들어보셨죠? 자, 밑에 보시면 평행판 콘덴서가 있습니다. 평행판 콘덴서. 평행판 콘덴서는 그 옆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요런 그림이 있죠. 자, 요렇게. 자,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그냥 거리를 D라고 하고요. D. 여기 면적을 S라고 한 거예요. S. 면적 S. 그 다음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유전율을 엡실론이라고 한 겁니다. 그럴 때 정전 용량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 용량의 전위를 곱한 것과 같다는 것을 예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1V의 전압을 가해서 1쿨롬의 전하가 축적될 수 있는 능력을 요 정전 용량이라고 하거든요. Q는 CV라는 것을 알고 가시고, 자, 이 상태에서 C는 V분의 Q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C를 남겨두면 V 넘어가면 V분의 Q입니다. 맞습니까? V가 1로 넘어가니까요. V분의 Q인데,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이렇게 할 거예요. 엡실론. 면이 두 개가 있잖아요. 축전기. 그쵸? 근데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될까요? 힘이 약해지겠죠. 자, 그래서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하를 더 많이 축적할 수가 있겠죠. 능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면적에는 비례하더라. 이것이 바로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되고요. 이거의 단위는 페럿이 됩니다. 페럿. 괜찮으신가요? 만약에 이게 진공이라면 여기가 엡실론 제로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콘덴서의 연결을 보시면요. 이거 밑에 그림이 없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런 게 있고, 요거는 그 다음에 다뤄지는 내용이겠네요. 일단은 콘덴서의 연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콘덴서의 연결을 잠깐 보시면요. 자, 이것과 같아요. 뭐가 같냐면,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할 때, 우리가 저항, 합성 저항 구하죠. 그쵸? 콘덴서도 합성 저항을 구할 수가 있는데,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콘덴서의 직렬과 병렬 접속일 때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직렬. 저항은 직렬일 때 어떻게 됐죠? 그냥 더하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쵸? 그런데 콘덴서는 직렬일 때 어떻게 되냐면 합성 전송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저항의 병렬 접속처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다 그러면은 합분의 곱이죠. C1 플러스 C2분의 C1, C2로 구했다. 또는 아니면 여러 개다 그러면 C는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점점점점 해서 여기는 1 이렇게 역수치해주고 단위는 페럿이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저항이 아니라 콘덴서의 직렬 접속일 때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는 공식이다. 자, 이게 직렬이었고요. 그 다음에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합니다. 일반 전기 회로에서도 똑같죠. 전압이 병렬일 때는 일정했잖아요. 콘덴서도 똑같습니다.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더해주면 됩니다. C1 플러스 C2 되셨죠? 자, 이게 그냥 병렬일 때는 그냥 저항의 직렬처럼 생각하시고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번째 보시면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와 힘이 있는데 제가 한번 지워보고 해보겠습니다. 정말 노고 많으셨어요. 자, 여기 이렇게 지우고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와 힘. 첫 번째로 정전 에너지가 있는데 정전 에너지 뭐라 적혀 있나요? 콘덴서의 전체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정전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1이라고 하는 것을 W, 대문자 W라고 표현을 하면요. 자, 전하량에 전위를 곱한 것이 전하가 한 일의 양이에요. 한 일의 양. 그런데 이것이
콘덴서로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가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 콘덴서 양단의 전위차가 V라고 주어졌을 때 그 콘덴서에 충전되는 전하가 한 일의 양을 우리가 2분의 1 QV로 정하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이거의 단위는 줄이에요. 줄. 에너지의 양은 줄이에요. 그런데 2분의 1 QV가 아까 전에 Q는 CV 기억하시죠? Q는 CV. 그러면 Q 대신에 CV를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은 2분의 1 CV의 V니까 2분의 1 CV의 제곱이구나. 또는 Q는 CV인데 자, 여기 대신에 또 다른 걸 대입해 볼게요. V는 C분의 Q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만약에 여기 V 대신에 C분의 Q를 대입하게 되면은 자, 2분의 1 C에 C분의 Q의 제곱이 됩니다. 그쵸? 자, 이 제곱.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2 C분의 Q의 제곱이구나. 자, 그래서 여기랑 같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단위는 줄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정전 에너지입니다. 콘덴서 전체에 축적되는 에너지. 그 밑에 보시면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단위 면적당 정전 흡입력이 있는데 자, 이거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엡실론 D분의 S로 구했고요. 자, V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개에다가 그 사이의 거리 D를 곱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2분의 1 CV 제곱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2분의 1 CV 제곱에 여기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C 자리에 요걸 넣고 V 자리에 요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에 엡실론 D분의 S에 곱하기 2의 D의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D가 하나 지워지고요. 남은 건 뭐예요? 2분의 1에 엡실론 2의 제곱에 뒤에는 S 면적 곱하기 길이가 거리가 되죠. 간격. 그럼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정전 에너지. 그러니까 축적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보시면 최적이에요. 최적. 왜냐면은 면적 곱하기 길이가 원래 잘 보세요. 정육면체 최적 구할 때 여기 면적 곱하기 높이가 요 전체 최적이 되잖아요. 면적 곱하기 거리가 최적이더라. 즉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단위를 이렇게 할 거예요. 에너지가 최적당 축적된다라고 해서 줄 퍼 세제곱미터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정전 흡입력이 있는데 정전 흡입력도 마찬가지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흡입력, 끌어당기는 힘. 자, 이거 보시면은 똑같이 문자는 동일하지만 뉴턴 퍼 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흡입력이기 때문에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자기학이 굉장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기 기사라든지 산업 기사라든지 여기서 다뤄지는 전자기학들은 굉장히 높은 학문을 요구하는 데까지는 요구를 안 하니까요. 만약에 요 유도 과정이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제가 지금 적어드렸던 결과값들 있죠. 또는 요 교재에 적혀 있는 결과값들을 잘 정리를 하셨다가 이제 나중에 본 강의를 들어가셨을 때 나 저거 외웠던 기억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